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자 저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부터 마지막까지 할 건데요. 먼저 17장 해주시죠. 네, 17장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정도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일어났던 극단적인 사례들 4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펜센트럴이라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석을 안 하고 투자를 했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재무 상태가 안 좋았던 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첫 번째가 이자 보상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이미 이전에도 낮았는데 요거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법인세도 11년간 납부를 안 해가지고 세전으로 기준이 5.0이래요.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여기는 2도 안 됐었어요. 근데도 그냥 막 투자를 한 경우고, 그 다음에 뭐 법인세 납부 안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송비 비율이 되게 높았대요. 운송비 비율이라는 거는 여기가 그 철도 회사라 운송비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운송비를 영업 수익으로 나눈 게 운송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운송비가 크면 그 숫자가 커지고 클수록 나빠지는 거죠. 운송비가 영업이익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했으면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알았던 건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맡겼다, 분석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해서 그거를 대중들에게 알렸더라면 그 68년도나 69년도에 다른 안전한 채권으로 그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심지어. 근데 이제 이렇게 다 간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 갈아타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66년도에 그 합병을 했대요. 근데 합병했을 당시에 EPS가 6.8달러였는데 5년 뒤에, 그러니까 71년도죠. 71년도에 EPS가 거의 마이너스 12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그 손실을 봐가지고 이거를 특별 비용 처리, 저번에 우리 그 EPS 할 때 특별 비용 처리 그거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EPS만으로는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특별 비용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손실이 나서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예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 보상 비율이나 그 운송 비율 이런 것만 봤어도 충분히 그 투자할 만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전형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링텐코보트 뭐 이런 회사인데, 여기는 내실이 없이 막 빠르게 확장하는 막 확장하다가 망해버린 거에 어떤 전형, 예, 그런 회사인데, 여기는 305페이지 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05페이지 표를 보면 여기 다 나오는데, 지금 60년, 67년, 69년, 70년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데 67년까지가 거의 그나마 손실이 안 나고 쭉쭉쭉 이렇게 쭉 커가다가 69년에 실제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거는 최고치를 찍어요. 최고치를 찍는데 보면은 밑에 그 특별 항목들이 막 나오죠. 특별 항목들이 이게 뭐 CR, DR 이런 게 대변, 차변 이런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그런 항목들인데, 그 CR은 뭐 수익이나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뭐 이런 거래요. 그 다음에 DR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심지어는 그 EPS가 DF 뭐 이게 적자리거든요. 적자가 나요. 그 EPS가 적자가 난다는 건 실적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이거의 원인이 그 추가 인수를 한대요. 회사를 추가 인수하면서 그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오타를 하나 발견했는데 67년에 이자 보상 비율이 54가 아니고 5.4. 예, 5.4예요. 계산해 보니까 5.4더라고요. 야, 공부 많이 하셨다, 진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은행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은행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막 공모도 막 추가 공모를 하고 중간에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 여기에서 이 표는 이제 대략 보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70년도 가면 그 주가가 막 7달러까지 내려가는 원래 뭐 169달러 67년도에 169달러 했던 게 70년도 한 3년 이후에 7달러까지 가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망해버리는 네,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또 특징은 특정한 해에 실적을 막 몰아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EPS 할 때 그랬잖아요. 안 좋은 해 마이너스 실적 막 몰아서 그 다음에 실적을 나쁜 걸 없애고 좋게 막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단기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대요. 그 추가 인수를 하면서 부채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 단기 부채는 엄청 늘어나고 단기 부채도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은행들이 나서서 중간에 최고 전성기 때, 그러니까 67년도에 주식을 고가에 다시 추가 공모를 해요. 그래서 그 자금이 그때 막 또 들어오는데 주식을 그때 사는 사람들이 완전 망한 거죠. 그리고 67년, 68년에 계속 무슨 추가 다각화 자금 이런 걸 또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다각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무분별하게 막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채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막 공모도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실적이 나빠지니까 이제 70년대부터 확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그 NVF라는 회사가 샤론 스톤이 아니고 샤론 스틸 인수한 그 얘인데 네. 자꾸 샤론 스톤으로 읽어요. 네, 이거는 이게 뭐냐면 원인은 그 자기보다 7배가 큰 회사를 인수를 했대요. 저 이거 보면서 그 유진기업 그때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저 그때 안 하겠다고 한 이유도 자꾸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튼 자기보다 7배나 규모가 큰 그것도 실적도 엄청 안 좋은 마이너스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부터 이제 원인이 딱 제공이 돼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막 변칙 해결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 망해버린. 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났던 이런 어떤 일인데 여기의 특징은 자기의 보통주 자본, 그 원래 MVF의 그 보통주 자본보다 훨씬 더 부채가 더 많은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해결 능력이 없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EPS가 적자로 전환이 되고 영가 종목으로 전락이 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그 앞에서 영가 종목을 찾자, 뭐 영가 종목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영가 종목이라고 똑 사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특징은 그 조건이 이 샤론 스틸을 인수하는 조건이 뭐 채권을 액면가 70달러에 뭐 그다음에 뭐죠? 워런트를 또 발행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 액면가 70달러 채권이 발행 연도에 42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시장의 뭐 컨센서스라고 하나요? 그 시장도 차갑게 본 거죠. 이 사태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차 대조표도 반칙으로 막 한 거죠. 그래서 무슨 대손상각비라고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을 자산에 포함을 시켰대요. 그게 그리고 주주 지분보다 더 큰 금액이었대요. 그런 갚아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마이너스 된 거를 자산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말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샤론 스틸 투자 원가를 초과하는 자기 자본은 주주 지분에 포함시키지 않았대요. 뭐 아무튼 이런 특성이 있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계산을 했다면
MBF가 합병을 하면서 BPS라고 이제 자본의 비율이죠. 자본,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네, 그게 주당 원래 얘네 계산대로 하면 23.71로 발표된 게 제대로 계산하면 주당 3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발행한 워런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워런트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기 원래 시총보다 많았대요. 그러니까 워런트를 발행을 했는데 3.5배나 원래 자기 가진 주식수보다 3.5배나 많은 수의 워런트를 발행을 했는데 좀 영가로 발행을 했나 봐요. 그래도 자기 시총보다 훨씬 많은 그 워런트를 발행을 했대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 그 회계를 속여서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계도 조작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손상가 그 나가야 될 돈 이런 것들은 이상한 그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상한 항목들로 상쇄를 시킨대요. 그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 얘가 자회사 투자 원가를 초과하는 자기자본 상각 해갖고 그거를 또 플러스로 상각을 시키고 기업 인수와 관련해 발행한 워런트의 공정 시장 가격 이거를 자본에 포함시킨대요. 근데 이런 항목들은 어디에도 없는 항목들을 막 만들어서 넣나 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고 이게 이제 회계 조작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현금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훨씬 많은 워런트를 다시 매입을 해요. 그거를 빚내서 매입을 해요. 빚을 또 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주를 발행해서 보통주는 가격이 꽤 괜찮았나 봐요. 근데 다시 추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막 보통주를 발행을 해갖고 채권이랑 워런트를 또 매입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한테 워런트를 막 판매를 해요. 근데 이런 회사는 없대요. 그 주가를 판매하는 건 있지만 주식을 주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워런트를 사라고 하는 건 없나 봐요. 근데 뭐 의무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뭐 워런트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주식수가 엄청 늘었을 텐데 이런 희석 효과를 퍼에 반영을 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퍼가 뭐 2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반영을 하면 계산하니까 4.86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도 넘는 이런 희석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 네. 이 회사는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잘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이 네 번째 예로 그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뭐 막 나가다가 막 확대하다가 망해버린 회사 AAA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 회사는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막 만들면서 벤처처럼 예를 들면 요즘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막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만들어지면 막 유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판매 권리를 막 팔면서 이게 잘 되니까 자회사를 막 설립을 하고 무슨 회계자회사 뭐 이런 거 막 설립을 하고 이게 잘 되니까 또 이제 상장한다고 기업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인수하는 무슨 세력들이 막 붙은 거죠. 뭐 투자 자문회사 아니면 뭐 은행들 대형 은행들 이런 것들이 막 이런 IPO죠. 그러니까 이걸 막 도와주면서 상장을 하는데 50만 주를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중에 30만 주, 그러니까 5분의 3을 개인 계좌로 매도를 한대요. 그 사장의 개인 계좌. 그 다음에 5분의 1을 회사 계좌로 들여와서 실제로 그냥 회사 돈은 50만 주 중에 20만 주 판 게 회사 돈인 거죠.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랬대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의 어떤 뭐 계획이나 뭐 앞으로의 그 희망은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처음에 상장하고 요즘 말로 이제 따상이죠. 따상 2배가 갔대요. 2배가 갔는데 실제로는 그 가격이 주주들이 산 가격이 BPS의 10배 가격이었대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것도 고평가된 가격으로 비싼 주식을 주주들은 이미 상장됐을 때 샀다. 그래서 따상을 갔는데도 뭐 말로는 왜 그랬는 내 생각엔 따상했을 때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책에는 그냥 뭐 그렇게
이익을 본 주주들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소매 체인점을 계속 쫙 개설을 한대요. 프랜차이즈니까 소매 체인점들을 쫙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제조 공장을 또 막 인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확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폭망을 해가지고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EPS가 거의 마이너스 1.49까지 간대요. 근데 문제는 EPS가 마이너스, 실적이 마이너스가 갔으면 주가도 막 하락을 해야 되는데 주가는 8.125달러라고 해갖고 주가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완전히 다 탕진을 하고 부도 직전인데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던 회사. 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마이너스고 결국은 내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하게 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대안을 가지려면 그 IPO 시 이 주선하는 대형 증권사들이나 투자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공개 자료를, 이게 무슨 미국 증권협회? 뭐 이런 데서 뭐 하는데, 기업 공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의 결론일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대중의 부주의와 탐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예,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탐욕을 좀 조절을 하면서 살자. 결론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교훈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례들이. 네, 맞아요. 펜센트럴은 일단은 분석을 잘해라라는 거고. 근데 우리 분석 만약에 잘 못하면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리포트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다음에, 뒷모님 말씀하신 영가 종목도 무조건 영가 종목이라고 해서 그걸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은 영가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준이 있었잖아요. 뭐 유동 비율, 보상 비율, 뭐 EPS 연간 수익률, 그러니까 성장률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면 영가 종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그걸 고르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산 가치, 내재 가치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 영가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싸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교훈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거 투기적인 대중은 구제불능이다라는 말이 맞아. 제일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그거 그거 이 형광펜 칠했어요. 투기적인 대중은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지금 막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그냥 일반 뭐 사람들도 주식계좌 월요일에 다 열고 들어와 사겠다 그런 뉴스나 지금 많이 터져.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들어와서 그냥 고점에서 진짜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 집에도 한번 그러니까요. 오늘 아까 좀 전에 3% 보는데 거기서도 그 3월, 3, 4월에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또 그 한 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요. 네네. 네.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정말 분석해서 영가 종목을 잡도록 해요. 그러면 그 다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기업 비교 분석. 18장은 8개, 그러니까 8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다음 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고 저번에 금요일 날 공유해주신 유튜브를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나오신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위험하고 또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언제 올라가는 시점이 있으면 내려가는 시점도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18장은 이 사례들을 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락장에도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 장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사례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는 아이라는 기업과 아리씨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두 개 다 이제 투자 신탁을 비교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부채와 워런트 발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쨌든 부채 규모를 확인을 해라.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높다고 해서 성장성을 너무 고평가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얘기하신 BPS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거를 간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면서 이익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에 대한, 그게 이제 부채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라. 그리고 네, 아까 특별 항목도 이제 이야기가 된데,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 나오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이익이나 특별 손실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다. 이게 지금 사례 1에서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각각 사례의 뭐 어떤 주가나 뭐 EPS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사례들을 들면서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에어 프로덕츠와 에어 리덕션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기업이 나오지만, 이게 뭐 기업이 뭐 어떤 그 산업의 동질성 이런 걸 사람이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그냥 이름이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에 대한 이거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긴 해요. 두 번째 사례는. 네, 이것은 이제 상승장에서는 질적 우위가 높이 좋다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저평가된 기업이 좋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 성장성의 멀티플을 우리가 얼마나 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 두 번째는. 그리고 사례 세 번째는 홈과 호스피탈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기업 다 굉장히 고평가된 기업에 대한 두 가지 비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그 비유동 자산에서 무형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업권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시장에서 크게 평가했는지, 그래서 자산의 규모를 높였는지, 이것이 위험했다,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영업권에 대한 그 무형 자산에 대한 큰 평가가. 그래서 이제 영업권 거대 기업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의 규모가 높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잘 확인은 하지 않기 때문에 BPS가 높다고 이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자산이 구성이 되었는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성장하는 신규 사업을 하는 그 기업하고 블록과 블루베리라는 사업 그 회사인데, 그냥 기존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그냥 기존의 사업들을 성실하게 운영해 오는 두 가지 그런 회사를 비교하는 사례예요. 사례 네 번째는. 네.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다 이게 퍼도 굉장히 고평가되었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고퍼의 고PBR이에요, 지금. 근데 건실한 기업은 그냥 계속 그냥 투자하면 조금씩 이익을 남기고 그냥 했던 사업인데, 아무래도 신규 사업 쪽으로 당연히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 데다가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벤저민 그레이엄은 어쨌든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결과지만, 결국 이 사람의 선택은 안정적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덜 받고 있어도 크게 하락장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런 우량주, 뭐 이 사람이 말하는 영가 종목이겠죠.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례들을 해서 이 사람이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진 않지만, 거의 결론에 보면 뭐 상승장에서는 얼마까지 오르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건실한 기업이 이제 방어적 투자자에게는 더 적합한 선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 다섯 번째 좀 지루하죠. 이게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장에 되게 많더라고요. 내용이. 네, 많고, 네, 내용이 많고, 솔직히 이게 또
막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이런 케이스들을 전부 꼼꼼히 따져서 솔직히 투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자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다 따져보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초보여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굉장히 많고 솔직히 좀 힘들기도 했어요. 이 장을 읽으면서. 인터넷 찾아봐도 이 18장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면서 요약을 해놓은 게 아예 없더라고요. 참고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냥. 네네. 좋죠. 네. 네. 그리고 사례 5번째는 다우지수 30대 기업, 대기업들을 비교한 사례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기업은 어쨌든 시총이 높고 이제 뭐 어쨌든 우리가 뭐 대중들이 조금 믿음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저조한 대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의문을 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더라도 무조건 믿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시장의 평균 그 수익성, 수익에 대한 것들을 그 이상을 달성하는 대기업인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기업이고 그냥 잘 나가는 기업이다고 해서 여기 투자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핵심은 적정 ROE를 내는 그런 대기업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사례 6번째는 주가가 비슷한 대기업 2개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이제 한 군데는 많고 한 군데는 이제 그보다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은 그런 건데 여기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준 건데 이제 유망 산업이라고 우리가 몰려드는 그런 산업들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언젠가는. 그래서 높은 펀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례 7번째는 아유 진짜 이거 어렵네요. 사례 7번째 이거는 이제 건전한 우량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산업 확장은 위험하다. 그리고 건전한 우량 기업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EPS나 BPS나 PER이나 이런 ROE, PBR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례 8번째. 여기는 이제 두 회사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2군데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 7 사례에서는 결국은 안정적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얘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안정적 투자, 저평가된 우량주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거는 공격적 투자자에 대한 언급이 한번 나오는데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나온 두 기업은 어쨌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2군데인데 여기서는 계속 이제 이런 기업들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하락할 시점을 보고 들어가는 공격적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어적 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지만 여기 앞에서도 공격적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방어적 투자를 하고 싶고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속내는 공격적 투자를 막 하면서 수익을 막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과연 없을까? 우리한테는 모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지금은 저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좀 불안한 상황은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일수록 지금 우리가 하락장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벤저민 그레임이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저평가된 우량주에 어느 정도의 그런 투자금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조금 그때 다 얘기하셨던 현금 종목에 조금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좀 어설펐는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종목을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설프게 종목을 선정하는 위험을 안고 투자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공부하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조금 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진짜 이 책. 어려워요. 근데 그 마지막에 종합적 견해라 그래서 4가지 정리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의 다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주식을 찾아내 342페이지에 이 결론이 다 나와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결국 저평가된 우량주 찾는 그 이야기 계속 나오는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 유동 비율 뭐 이런 거 우리가 과연 따져보고 투자하는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 이 책에서 나중에 처음 봤어요. 이자 보상 비율을 과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특별한 거 이런 것도 봐야 돼. 특별한 거. 우리가 그래도 하나하나씩 지금 알잖아요. 이걸 봐야겠구나. 앞으로 그게 큰 공부 같아요. 네. 전 19장 배당 정책 하겠습니다. 이 장은 굉장히 짧은데요. 앞에 비해서. 네, 여기에서 배당 정책을 이제 봐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방어적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시세 차익을 노리지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배당을 봐야 한다라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마진에 들어가거든요. 배당이. 그래서 근데 이 배당은 경영자의 그 경영 실력 여기에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된대요. 앞전에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영자가 경영을 못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경영 수준이 미비하면 주주 입장에서 경영자한테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을 개선하게끔 경영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경영자를 교체해달라고 하거나. 근데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주주라면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100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셔서 아무래도 미국은 그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많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소액 주주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자기 회사인 줄 알고 이익금을 자기 걸로 생각하고 주주들한테 한원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변모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경영진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 이제 대중들은 아무래도 본능에 가깝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은 무시하고 시세 차익만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또 모순되게도 반면에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예를 여기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AT&T랑 IBM이에요. 그러니까 AT&T는 현금 배당을 중요시해서 배당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이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소문만으로 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IBM은 현금 배당을 하겠다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일관되지 않은 모순된 행동인데 이게 바로 대중의 심리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뭔가 기준이 없고 들쭉날쭉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투자자들마다 틀리지만 어떤 투자자들은 나는 그 배당 안 받고 니네가 그 배당 줄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맞아. 기업을 키워라. 그래서 나는 시세 차익을 먹겠다. 이런 투자 심리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다.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이고.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우리 방어적 투자자라면 그리고 안전마진을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배당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에는 2가지가 있는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어요. 근데 주식 배당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금 배당을 받으면 우리가 소득세를 떼고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금 배당을 받으면 100%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소득세를 떼요. 근데 주식 배당은 그걸 안 떼는 거죠. 저한테 주식으로 주니까. 그래서 나는 주식으로 받고
그게 시세 차익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도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식 배당이 좋다. 주식 배당을 무시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든 현금 배당이든 둘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배당이 더 오히려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 배당 같은 경우를 하는 기업도 꽤 있거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주식 배당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배당을 봐야 된다. 그다음 20장 이게 넘어갈까요? 주식 배당을 할 때 얼마 정도를 할 건가, 뭐, 그거를 정할 때, 간행적으로는 그 주식 배당하는 시점에 가장 가까울 때의 어떤 주가에서 몇 % 이렇게 주잖아요. 그 배당 우리나라. 기준일 12월 28일 종가 기준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5%를 초과하지 않는데요, 배당이. 응. 이 벤자민 님이 여기다 썼을 때는.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유보이익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줬어야 되는데 재투자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하겠다 해서 배당을 주지 않고 갖고 있었던 그 유보이익으로 인해서 얻었던 이익도 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배당이 훨씬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5% 넘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그럴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증권주나 금융주는 꽤 될걸요? 6% 뭐 이렇게 또 들은 것 같아요. 6%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20장 할까요? 네, 저는 안전 마진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이게 투자의 핵심 개념이라고 해서 역시나 좀 안전성을 투자할 땐 언제나 이제 중시하시는 이 벤저민 그레이엄 분이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비밀은 안전 마진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은 저는 이렇게 배당 같은 걸 더 잘 몰라가지고 예, 앞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중요성을 이제 아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보상 비율을 반드시 봐야 되고 특히나 이 회사가 매출이나 이익이 일정 비율 감소하더라도 채권 이자 지급에 지장이 없다면 그 비율을 안전마진으로 보고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고 계신데 주식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재무 상태가 건전했던 기업이어야 한다. 무조건 투자를 시작할 때는. 근데 그것이 불황기에도 재무 상태가 건전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하세요. 투자를 할 때 안전 마진을 보려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언제나 강조하시는 우량주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통찰력이나 선견 지명이 없어도 양호한 실적을 줄 수 있는 안전 마진이 이제 높은 주식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우량주 같은 경우는 저가에 매수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 평균 가격으로만 매수를 한다고 하면 장담하건대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고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거나 혹은 그런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투자했던 게 우량주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쭉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정말 장기간에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공격적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제시하시는 저평가된 비우량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저평가된 비우량주 같은 경우에 안전마진을 보려면 그 가격이 내재 가치의 3분의 2 이하일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안전마진을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성장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시장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향이 있어서 인기가 많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미래 실적을 바탕으로 해야만 안전마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안전 마진 같은 경우는 언제나 매수 가격에 의해서 그 크기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이나 염가 종목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안전 마진 개념이 더 선명하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종목을 고른 후에 그 종목이 염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내재 가치보다 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분산 투자를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전 마진이랑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안전 마진이 있는 종목에 일단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해도 이것이 손실을 방지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이익의 가능성을 손실 가능성보다 높여줄 뿐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안전 마진이 있는 종목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전 마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숫자나 논리,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안전 마진이고 이 개념이야말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하려면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4가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투자하는 그 사업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원칙은 2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 즉 투자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대리인의 실적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대리인이 유능하고 정직하다고 믿을 근거가 확실해야 한지를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게 2번째 원칙이다. 투자의 원칙. 그리고 3번째 원칙은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투자의 바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확고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4번째 원칙은 용기 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늘 이 안전마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자기 사업처럼 투자를 생각하면서 이 4가지 원칙을 한번 빗대어서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우면서 네, 이 장을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후기랑 불호? 네. 네. 후기는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단은 이 벤자민님은 다른 사람의 자금을 운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얻은 교훈은 결국 안전하고 신중하게 투자해라.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안전하면서도 수익 가능성이 큰 종목을 100개 이상 선정해서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뭐 그래서 주식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오랜 기간 매우 좋은 실적을 유지했다라는 본인의 경험에서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록에서는 벤자민의 제자라고 할 수 있나요? 워렌 버핏의, 예, 워렌 버핏의 이제 이 책 말고 벤자민 그레이엄하고 데이비드 도드라는 사람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는데 그 50주년 기념 강연을 이 워렌 버핏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 부록은. 근데 되게 재미있게 연설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강연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비유를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비유한 게 굉장히 이제 재밌어가지고 저도 잘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미국에 전 미국 사람이 아침마다 전국 동전 던지기 대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찍는 거예요.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뭐 찍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예측이 적중하면 빗나간 사람들한테 1달러 받고 빗나간 사람들은 탈락. 그럼 인원수는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뭐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한 215명 정도 남았다.
라고 보면 이 사람들 막 이제 우쭐하는 거예요. 돈도 되게 많이 벌고. 그래서 막 자만심에 나는 20일 동안 하루 30초 일해서 1달러를 100만 달러로 불렸다. 이런 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머도 이제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어떤 교수들은 야, 우랑우탕도 동전 던지기 똑같이 하면 잘난 척하는 215마리의 오랑우탄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은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런 오랑우탄 215마리에서 40마리 정도는 적어도 같은 동물원 출신일 거야. 어? 그러면 그 같은 동물원에서 왜 그렇게 많은 그 우랑우탄이 나왔게? 그 원인을 한번 조사해보면 사육사의 훈련 방법이라든가 어떤 특화된 먹이라든가 그런 원인이 되는 특성이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 또 주변에서 보면 어떤 지역에 희귀암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 조사를 하잖아요. 물을 조사하든지 뭐 환경적인 걸 조사하든지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투자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5명 중에 40명 정도는 그레이엄 도드 마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엄 도드 마을 사람들이 같은 어떤 비슷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이 공통된 사고 체계가 뭐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 사례를 이제 9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짜 이 그레이엄 도드 마을 사람들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라는 건 이제 가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를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윌터 슐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레이엄의 야간 강좌를 듣고 나서 안전마진의 개념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대요. 그래서부터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의 투자 스타일은 물론 안전마진이 확보된 그런 저평가 종목을 이제 했겠죠. 그런데 굉장히 폭넓은 분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훨씬 넘는 분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성격이 되게 뭐 좀 소박한가 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큰 영향 받지 않고 1달러짜리 기업을 40센트에 사두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기다렸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성공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여러 종목에 걸쳐서 한 또 성투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또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이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종목이 다 겹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한 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야, 뭐 윌터 슐로스가 이 종목 샀대. 우리도 사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좋은 종목을 골랐고 안전마진이 확보된 좋은 종목을 골랐고 넓게 폭넓게 분산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를 한 사례고 또 이제 이거와 다르게 찰리 먼거가 요즘 또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워렌 버핏의 친구이고 이제 사업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위에서 말한 분산 투자했던 사람들하고는 달리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확보된 종목을 집중 투자한 거예요. 돈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저는 슈퍼개미 김정환 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막 넓게 분산 투자하시는 건 아닌 거고 한 몇 종목 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종목 딱 들어가면 한 10억씩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찰리 먼거도 약간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하면 엄청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실적 변동성을 기꺼이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난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넓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어떤 기질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한 예시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윌터 슐로스나 찰리 먼거나 어떤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 마음속으로는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든 집중 투자든 결국은 안전마진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 강연을 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비유를 굉장히 잘하는 거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우리가 다 읽긴 읽었잖아요. 마지막 소감 한 번씩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저는 이 책, 투자의 기본, 고전이라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정말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우면서도 값졌던 이유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주식을 살 때 나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 보상 비율, 유동 비율, EPS, BPS, 이런 거 하나씩 따져가지고 좀 공부하고 들어가야겠다. 안전마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우리한테 장착해준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걸 남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 다음 똑치님.
저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알고 있었던 가치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번 쫙 이렇게 정리를 했던 느낌이 들고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이 책 끝내면서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한다는 개념, 내가 사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주식을 사라. 그러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안전마진 확보된 종목을 고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기업가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기업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CJ 제일제당 맨날 뭐 물건 사면 거기 거만 사고 막 이런 약간 사랑에 빠져서 그랬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 사랑에 빠지지 말고 내가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그런 분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진모님. 네. 저는 되게 얻는 게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어딘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고민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공격적인지 뭐 방어적인지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투기꾼이었구나 이전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사실은 다 이렇게 읽고 나서는 내가 완전히 방어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공격적인 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제 그 투자의 기본, 그냥 완전히 기본적인 거를 배우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런 배움이 없이 무조건 그냥 시작했던 투자하기 때문에, 투기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 배운 게 많았던 그런 책이에요. 기본적인 정말 태도에 대해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이분은 안전하고 안전한 투자를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저한테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래서 좋았어요. 네. 민정님. 저는 뭐 다른 거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제 요즘에 그런 삶에서 이 주식 투자에 임하는 어떤 나의 이런 태도나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놓고 막 그거를 이제 불안해하고 또 이게 떨어지면 또 이거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때 항상 마음 공부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내가 정말 그 기업을 공부하고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그 심리 상태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느꼈고 정말 뭐 꼼꼼히 공부하고 기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나의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간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정말 제가 막 후기 보면 찾아보니까 8장하고 20장만 읽으면 책 거의 다 읽은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8장하고 20장은 진짜 저 이제 거짓말 아니고 한 10번 정도 더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저의 이런 흔들리는 마음, 저의 부족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선영님. 네, 저는 너무 어려웠고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 눈물 날 뻔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그래요. 한글이 아닌 것처럼 한글인데 막 그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였으면 앞에 있다가 덮어놓고 다시는 안 읽었을 책을 같이 읽으니까 어쨌거나 이 어려운 책을 한 번은 일단은 훑고 지나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전혀 몰랐던 개념들을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스치기라도 한 것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차곡차곡 단계에 맞게 해볼까라는 마음은 욕심이,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는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뛰어들어야 그 다음에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일단은 어려운 걸 먼저 도전을 해야만 얻는 것도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감사하게 제가 읽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혼자서 못 읽으실 것 같은 분은 같이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같이 그때 초반에 스터디하면서 했었던 게 저는 정말 제가 모르는 건 잘 안 하려고 했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근데
이 똑사님이나 똑치님이 알려주셔서 들어갔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분산 투자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떨어져도 어떤 건 올라서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을 모르고 했지만 그래도 이 책과 비슷한 방향으로는 가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만나요. 안녕. 네.